안녕하세요.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마지막 그 수업이 되겠죠. 다음 은 이제 기말 시험 15주차 기말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리면 오늘까지 하는 걸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교착 상태라고 하는 데드락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완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반적으로 진도를 보게 되면 메인 메모리 관리라고 해서 이 그 9장하고 10장까지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못한 부분은 이 다음 학기에 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그 스마트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어차피 운영 체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그래서 그때 이 그 메모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해서 부연 설명해서 이번 학기에 못했던 걸 마저 하도록 하죠. 그리고 시험, 기말 시험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말 시험에 대한 날짜는 이 그 6월 10일하고 11일은 보충 수업 기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이제 6월의 세 번째 주인데 이 14일부터 18일까지가 기말 시험 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목요일 날 수업하니까 6월 17일 이 목요일 날이 그 시험 보는 걸 하고 이 시간은 이 지금과 똑같이 이 9시 30분 오전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이 3시간 보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그 방법은 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9시 30분에 요 시간에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시 30분에 이 출결 점검할게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확인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땡 해서 9시 30분 내지 9시 35분에 제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제가 뭐 이메일로 보내드리던 아니면 이 클래스에다 올리면 그거를 바로 보시고 그 시험 문제를 각자 자기 종이에다가 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캔한 결과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출결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갖다가 이 클래스에다가 그 탑재한다 하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에다 올려놓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클래스에 있는 걸 받아서 출력하시고 답안 작성은 그 각자 그 종이에다가 각자 작성하시면 돼요. 각자 종이에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해보셨죠 저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사진 촬영 사진 등 스캔한 결과를 갖다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이 시험에 대한 방법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시험 범위 진도를 많이 안 나가긴 했지만 이 중간고사를 붙지 않았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도 곤란할 테고 하긴 하겠지만 일단 시험 범위는 이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동기화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동기화 프로그램 쪽에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이제 문제를 좀 제출해 볼까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케줄링 중에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쇼텀 스케줄링이 있었어요. CPU 스케줄링에 대한 거.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그 교착 상태.
자, 이 범위 내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그 동기화 요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동기화 관련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프로세스들끼리 하기 위한 뭐 또 스레드 개념도 필요하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 그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마포라고 하는 개념. 물론 이 세마포를 좀 더 쓰기 편리하도록 한 걸로서 모니터라든지 하는 기능 등이 있었는데, 크리티컬 리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일단 저희 그 세마포를 중심으로 그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는 큰 블럭으로는 동기화, CPU 스케줄링, 교착 상태 세 개로 되어 있고, 동기 안에도 뭐 몇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CPU 스케줄링은 저번 시간에 했었죠. 뭐 이제 RR 스케줄링도 있었고 뭐 있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 교착 상태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상으로 이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도 못 나간 거는 다음 학기에 이 그 스마트폰 프로그래밍에서 좀 더 추가 설명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학기에는 좀 대면 수업을 갖는 수 있는 환경이 이 그 대한민국에서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까지 진도를 나가는 걸로 마치는 걸로 해서 수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말 시험 관련해서는 혹시 지금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오늘 수업하는 거에 앞쪽에 들어갔다. 그다음에 6월 17일이고 9시 30분부터 시작돼서 12시 20분까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참여한 걸로 해서 성적이 나가게 되겠죠. 자, 시험 성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학교 규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학교 규칙에 따라서는 A를 몇 퍼센트, B를 몇 퍼센트 이렇게 주는 게 있죠. A가 20%, 뭐 B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대면 수업이고, 비대면 수업일 땐 학교에서 이 50% 정도를 A, 그다음에 B를 50% 정도 주라고 하는 권고 아니죠. 그렇게 따져서 처음에는 알아서 주라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성적이 너무 이제 좀 너무 잘 줬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이제 좀 변별력이 없이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손해가 보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성적을 기준을 좀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않고 좀 제대로 좀 갖춰달라고 얘기해서 50% 내에서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일 때 일단은 학교 규칙에 따라서 한 50% 정도가 A가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시험과 관련해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석 체크 좀 먼저 할게요. 체제 출석 체크. 네, 깜빡 잊었는데. 네, 14주. 일단 전원 다 오신 걸로 이번 학기에는 출석은 100%다 참석한 걸로 돼 있고, 혹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 때 참여를 안 하시면 이 성적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비대면 시험이니까 이 오픈북일 뿐만 아니라 뭐 오픈 이메일까지 되는 뭐 이제 이메일은 아니고 이제 인터넷 상에 있는 자료까지 다 검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제가 이제 뭐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는 양심에 맡겨서 시험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착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교착 상태 발생 조건이 있었어요. 네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간에 상호 배제라고 하는 조건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mutual exclusion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뭔 작업할 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mutual exclusion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동안에 다른 프로세스가 임기의 영역에 진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상황이죠. 서로 공유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단 몇 개만 또는 하나만 이렇게 동작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교책 상태가 발생한다. 두 번째 거는 내가 뭔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달라라기보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hold and wait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점유와 대기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 번역해서 보통 얘기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이 비선점이라고 non preemption이다라는. 그래서 비선점이니까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이 완료될 때까지 그 자료를 또는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프린터다. 근데 프린터를 쓰고 있는 동안에 그 프로세스가 이 뭔가 발생을 좀 잘못해가지고 무한히 프린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잡혔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뒤에는 이 그 프로세스들이나 스레드들은 그 프린터를 작업을 못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non preemption이라고 하는 비선점 조건 때문에 이 그 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네 번째는 circular weight라고 해서 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은 을 보고 내놓으라 그러고 을은 갑 거를 내놓으라 그러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적인 두 사람 간에 갑과 을은 사람의 이 작업은 끝나지 않겠죠. 그와 같은 상황.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는 A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B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내놓으라 그러고 B 프로세스는 A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걸 circular weight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다 하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포기하면 이거는 포기 곤란. 그래서 교책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교책 상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교책 상태를 갖다가 이 그 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 또는 교책 상태를 갖다가 이 그 없애는 조건 중에 하나 전략, 그 교책 상태 이 그 처리 이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발생하든 말든 아이 그건 제 그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따라서 또는 시스템을 쓰는 사람이 알아서 할 거다라는 무시 전략이죠. 아예 저희 그 발생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오스트리치 알고리즘이다라고 불러요.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그 외무부 장관하고 인터뷰한 사항이 몇 번 있었어요. 그 강경화라고 하는 인터뷰 장관하고 그 CNN에서 그래서 CNN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북핵 문제를 얘기할 때 이 그 강경화 장관한테 뭐 얘기하는데 어째 하도 얘기하는 게 저희 그 이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이 생각을 갖고 하니까 CNN의 그 유명한 기자가 어째 이 타조냐라고 했어. 오스트리치냐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이 그 오스트리치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는 어떤 개념인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타조는 동물원에 가서만 보겠지만 이 보통 중동 같은 데 타조가 있다면 아니면 저희 그 아프리카 같은 이 초원지대에 이 타조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타조가 아주 달리기를 잘하고 날지는 못하겠지만 이 새는 엄청나게 빠른 동물이 달려오면 도망가다 안 되면 눈을 감아버린대요. 그래서 이 그 무시한다 이거죠. 나 안 잡아먹겠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걸 무시 전략. 그래서 오스트리치 알고리즘이다라고 하고 순수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붙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이 데드락이라고 하는 교책 상태를 갖다가 방지하는 거죠. 이거는 예방하는 거다. 그 예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가장 큰 문제가 뭐 하지 마, 하지 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규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자원 낭비가 많죠. 우리 사회에서도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규제를 법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망이 많아야 되겠죠. 어, 밤 7시 사이에는 다니지 마라. 마스크는 쓰고 다니는지 꼭 봐야 된다. 그럼 마스크 검출하는 썼는지 안 썼는지 검사하는 사람이나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밥을 먹을 때 몇 사람이 모여라. 이제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규제 그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세 번째 방법은 교책 상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살살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교책 상태가 이거 발생할 것 같아. 좀 위험해. 위험 수위가 돼. 그럼 피해가자.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그 발생할지 안 할지 예측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번째 방법은 교책 상태가 발생했어? 그리고 교책 상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탐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탐지하고 그 다음에 탐지가 해서 보니까 교책 상태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운영 체제 하에서 보니까 계속 아무 동작 안 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살아있는 거죠. 뭔가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이 동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탐지하고 교착 상태로부터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그 네 가지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 무시 전략은 이거는 다 이제 그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대체적으로 유닉스와 같은 운영 체제에서는 왕년에 이 그 무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교책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책 상태 방지 전략. 자, 일단 첫 번째 방지 전략으로서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이 그 교책 상태의 발생 조건이 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 이 그 발생 조건 중에 하나가 상호 배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 그 홀드 앤 웨이트라고 얘기했죠. 자, 세 번째가 이 non 프리엠션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서큘러 웨이트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적어도 한 개를 포기하면 이 그 방지가 된다 이제 그 다시 말해서 방지 또는 이 예방이 된다 이제 프리벤션이라고 예방.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 중에 하나를 쓰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자. 그래서 그걸 갖다 포기를 디나이다라고 불러요.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거를 포기한다. 이게 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면 교책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죠. 수행 결과 오류가 발생. 따라서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포기 불가.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될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홀드 앤 웨이트 방식에 대한 걸 그렇다면 이 기능에 대한 그 발생 조건 하나를 없애버리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홀드 앤 웨이트 조건 하나 없애버리자. 이걸 없애기 위한 어떤 이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약, 그걸 갖다 프로토콜이다라고 부르죠.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프로세서 수행 중에 먼저 홀드 앤 웨이트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이 더 필요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거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는 뭉쳐지고 안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프로세서 수행 전에 그 모든 자원을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다가 발견받는 거죠. 필요한 모든 자원을 그 배당하는 거죠. 이 방법이 가장 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프로토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홀더웨이트 갖고 있어도 또 달라 그러는 건데 이런 방법을 쓰게 되냐면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는 끝부분에 가가지고 프로세스가 끝날 부분에 가가지고 그 자원을 잠시 쓰고 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동안 하려면 한 달이 걸린다. 완료될 때까지 한 달이 걸린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이제 그 1초간 쓰고 끝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0.1초간 쓴다. 또는 일 나눌 때까지만 쓴 동안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그 자원을 겸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다른 프로세스들이 그 자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원의 어떤 그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굉장히 이 자원 유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사용 빈도에 대한 그 낭비라기보다 사용 빈도, 사용률에 대한 그 사용률의 저조 현상이죠. 따라서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그 프로토콜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선점이라고 하는 non preemption. 그래서 비선점에 따른 이 그 자원에 대한 요청하고 하는 프로세스에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자 이거죠. 자, 이렇게 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모든 프로토콜을 다 할 수는 없고 한두 개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 자원을 보유한 프로세스가 물론 저희 그 위에 홀드 앤 웨이트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을 그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요청하면 갖고 있는 자원을 일단 자원을 갖다가 일단 반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납된 이후에 반납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반납한 어떤 목록에다 집어넣고 이후에 그 이전 자원과 포함해서 자원들과 요청한 자원이 모두 이 배당 가능하면 네,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 non preemption의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그 규약 중에 하나, 프로토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 비선점 방식을 포기해서 또는 비선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네 번째 이제 이 교책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서큘러 웨이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서큘러 웨이트다. 자, 여러분 이 서큘러 웨이트는
값과 을을 아까 얘기했었죠. 또는 A라고 하는 프로세서와 B라고 하는 프로세서인데 A는 B가 갖고 있는 걸 필요로 하고 B는 A가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A는 지금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읽어서 프린팅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B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지금 프린터를 이제 자원을 할당받았는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다가 그 프린트하는 내용을 그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작업이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서로 간에 이제 이와 같이 A라고 하는 프로세서하고 B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자원인데 A는 이와 같은 요 R1이라고 하고 이걸 R2라고 했을 때 이 자원은 B에 배당돼 있고 맞네요. 거꾸로. 자, 이 자원은 A에 배당돼 있고 이 자원은 B에 배당돼 있고 B는 R2라고 하는 자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A는 R1이라고 하는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프린터다라고 하고 이게 CD-ROM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럼 CD-ROM은 A에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프린터는 B에 배당되어 있는데 A는 CD-ROM을 쓰고 난 다음에 프린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치고 B는 프린터를 전제하고 난 다음에 CD-ROM에다 뭔가 에서 자료를 읽어야 된다든지 또는 작성을 해서 써야 된다든지 하는 녹화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서큘러 웨이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는 각각의 자원에다가 그 각 자원에 이 번호를 순서를 배당하는 거죠. 순서를 배당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자원을 배당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로 이 1번, 2번인데 프린터가 2번이고 이게 1번이었다라면 2번 자원이 필요하면 그 앞에 있는 번호들 1과 2 모두 그 1과 2 모두 배당 가능할 때만 가능해야 이 2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경우죠. 따라서 프린터를 쓰려고 한다면 쓰던 안 쓰던 CD-ROM을 이것도 한꺼번에 가져가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각각의 자원들마다 번호를 매긴다 그래서 토탈 넘버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 글로벌 넘버링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번호를 채용하고 그 번호가 만약에 n번이다 그런다면 앞에 있는 1번부터 시작해서 n-1번의 자원들이 다 사용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1번에 해당되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배당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을 하게 되면 서큘러 웨이트 방식은 발생하지 않는데 자원의 낭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자원의 사용 빈도율,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항상 자원의 낭비를 가져.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프리벤션 예방은 뭔가 자원에 대한 예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디바이스 유틸리제이션에 대한 아주 저조한 그 자원 사용률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죠. 뭐든지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이 회피라는 방식을 갖다가 찾아보자. 또 회피를 한다는 얘기는 자원을 많이 배당할수록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이 발생할 것을 갖다가 보면서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피해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쪽이 은행에서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뱅커스 알고리즘이다라고.
이렇게 붙인 이름이 있어요. 먼저 상태를 크게 둘로 나눠서 본다면 이렇게 저희 그 상황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기는 안전한 상태야, 세이프 스테이트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게 되면 unsafe state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불안전한 상태. 자, 불안전한 상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면 우리 은행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왕년에 지금 뭐 사업하다 돈도 다 지금 못 갚은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면 이 대출 금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중에서 unsafe state 중에서도 일부분에 한해서 여기가 데드락 상태가 말했어요. 따라서 저희 이와 같이 unsafe state가 있으면 데드락 상태로 가기 전에 safe state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safe state에서도 잘못하게 되면 unsafe state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배당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이그 unsafe state로 가는 걸 좀 더 방지해서 safe state로 가도록 하는,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두듯이 이렇게 배당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회피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방법은 회피하는 방법의 방식은 두 가지다. 일단 자원의 종류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원의 종류가 한 가지 종류냐, 단일 종류냐. 이걸 다 싱글 리소스라고 쓸게요. 종류가 하나일 경우 또는 여러 종류일 때 멀티플, 여러 종류 자원일 때, 그래서 이걸 멀티플 리소스다.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이 프로세스를 할 때 배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겠죠. 단일 종류일 때 이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 이름을 붙여서 나이스 알고리즘이다라고 불러요. 나이스라의 뱅커스 알고리즘이다. 나이스라라고 한다면 그래프 쪽을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거리, 뭐 저희가 최단 거리 뭐 이런 거 산출하는 데 제출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일 때는 하버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버먼의 뱅커스 알고리즘. 뱅커스 알고리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좀 더 쉬운 것만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에 대해서는. 나이스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그림을 가지고 뭐 볼 수도 있는데 그때에 대한 예를 가지고 나 보도록 하죠. 나이스 알고리즘. 나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뱅커스 알고리즘. 이런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지금 받고 있는 이제 자원이 있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끝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종류가 있다. A, B, C, D라고 하는 네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최초에는 지금 배당받은 자원이 하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끝나려면 자원이 6개가 필요하고 B는 5개, 그건 4개, 그건 7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는
프로세스들이 한테 필요한 자원의 개수,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다라고 보죠. 자, 그리고 이 자원의 그 가능한 수를 보게 되면 10개라고 가정을 보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배당을 하는데 그 A라고 하는 프로세스 B, C, D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재현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A에 1개, 그 다음에 B에 1개, C에 2개, D에 4개가 배당되어 있다. 완료까지는 마찬가지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면 몇 개가 사용되냐면 하나, 하나, 둘, 넷 이걸 다 더한 값이 지금 8개가 되죠. 따라서 지금 이 사용 가능한 available이라고 하는 걸로 available 리소스 수를 2개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사용 가능한 이건 available. available resources라고 하는 number of resources에서 10개, 지금 2개죠. 따라서 2개를 어디다 배당하면 되냐면 C에다 배당하게 되면 나중에 4개를 다 반납받게 되죠. 그러면 다시 B를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B가 또 다 하고 나면 이 5개가 반납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A를 동작시키고 되면 다 모든 것이 종료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safe state다라고 부른다. 반면에 배당을 좀 잘못하게 되면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프로세스에 여긴 1개, 여긴 2개, 2개, 4개 이렇게 배당하는 순서를 결정이 됐다. 6개, 5개, 4개, 7개 이렇게 완료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가 제 여유 부분이 있냐면 그 1개의 여유 부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모든 자원 1개만 가지고는 A에도 줘도 안 끝나고 B도 안 끝나고 C도 안 끝나고 D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C에다가 2개를 줬으면 끝날 텐데 B에다가 하나를 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unsafe다라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면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했다 이죠. 조금 전에 했던 그림에서 보게 되면 그걸 갖다가 뭘로 만드냐면 리소스가 배당되는 리소스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그 표현해 준다. 이때 보게 되면 이 그래프에 이 화살표 부분이 세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리퀘스트 상태에서 요청한 그 선분 부분이 있죠.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배당된 거다 그래서 어사이먼트라고 했어요. 에지가 있고 이 세 번째는 요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청한 거를 클레임이다라고 해요. 네, 이거는 어떤 형태로 되냐면 리퀘스트 에지의 경우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가 난 이런 자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형태로서 화살표가 이렇게 이 자원 쪽으로 배당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사이먼트에 해당되는 거는 PI가 있고 이 RJ라고 하는 부분이 따르면 거꾸로 이렇게 배당되어 있는 거지 화살표의 방향이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레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PI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RJ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난 이게 좀 앞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요청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지 또는 간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요거에 따라서 그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뭐를 보냐면 사이클이 있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검사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P2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가 R1이라고 하는 자원과 그 다음에 R2라고 하는 자원이 있는데 이 R1에 있는 자원 하나는 P1에 배당되어 있고 P2는 R1이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걸로 P1은 R2에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자원이 이렇게 P2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게 이렇게 생긴 사이클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거는 뭘로 보냐면 불완전 상태다. 따라서 이렇게 배당하면 안 되겠다. 따라서 이 배당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그 자원에 대한 배당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그 회피 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아이스의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모든 자원이 한 종류일 때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얘에서는 조금 전에 얘에서는 10개의 자원들이 다 동일한 거다. 메모리 다른 메모리 또는 이제 이 프린터는 프린터 이렇게 동일한 자원의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하버만의 알고리즘은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행렬로 표현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특별하게 이 알고리즘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 데드락 디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부착 상태에 대한 디텍션 탐지 부분. 자, 교책 상태에 대한 탐지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이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각 리소스 타입이 있으면 하나씩만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싱글 인스턴스타라고 불러요. 뭐냐면 각각의 자원의 타입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 그럼 프린터는 딱 한 대밖에 없어요. 프린터가 뭐 칼라 프린터 있고 레이저 프린터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도 아니고 하나. 그래서 프린터라는 종류에서는 딱 한 개. 그다음에 CD롬 딱 한 개. 플래시 메모리 딱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자, 반면에 실제 이런 상황보다는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도 많겠죠. 프린터도 몇 대, CD롬도 몇 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several instance다. 프린터도 여러 대, CD롬도 여러 대 이렇게 나눠. 그 중에 저희 이 첫 번째 것들은 조금 더 수월할 테고 여러 개의 인스턴스라는 점은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테이블을 이용하게 된다. 이제 생략을 이용한다라고 하고 요거는 뭐를 이용하냐면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 중에 요거에 대해서만 저는 하고 아래에 있는 이 여러 종류에 대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싱글 인스턴스의 뭐에 대한 거냐면 각 리소스다. 리소스 타입상 싱글 인스턴스일 경우는 뭐를 이용하냐면 그래프를 이용한다는데 그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 이름이 웨이포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죠. 웨이포라고 하는 거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냐면 주기적으로 웨이포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하는 거죠. 사이클 문제를 갖다가 검사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형태가 웨이퍼 그래프인지에 대한 걸 보죠. 그래서 자원이 배당되는 걸 갖다가 리소스 배당에다 해서 알로케이션 그래프라고 하고
이 그 자원에 해당되는 걸로부터 뭐를 만드냐면 웨이트 포 그래프라고 하는 걸 만든다. 뭐 별거 없어요. 일단 이와 같은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여기가 R1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R5, R4, 뭐 이거 순서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져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R1을 요구하고 있고 R2가 P1에 배당돼 있다. 그 다음에 P2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P3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기가 P4, 그 다음에 P5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거는 색깔을 노란색으로 표시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청된 걸 보게 되면 R2는 P1에 요청돼 있고 이 P4라는 프로세스는 R2가 필요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R3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여기 이 P4라고 하는데 배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P2 프로세스는 R5를 요청하고 P3 프로세스 이거 3이에요. 이것도 R3를 요청한다라고. 이게 이렇게 이거는 R4를 요청하고 있고 이것도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R1이 어디 되어 있냐면 P2에 배당돼 있고 그 다음에 R5는 P5에 요청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뭐를 보냐 하면 프로세스들과 프로세스의 관계만 보면 되겠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몇 개가 있냐면 이와 같이 P1, P2, P3, P4, P5 이렇게 해서 이 그 프로세스들이 이걸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P1, P2라고 하는 프로세스, P3라고 하는 프로세스, P4, P5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5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자, 여기서의 관계를 보게 되면 P1과 P2의 관계를 보게 되면 P1은 R1을 요청하고 R1은 P2를 배당될 거죠. 그러니까 P1은 P2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따라서 P1은 P2가 끝날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P1과 P4의 관계를 보자. 이거는 R2를 통해서 P1에 배당되어 있고 P4는 R2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P4는 P1이 끝날 기다리는 과정이죠. 이런 형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R3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P2하고 P4의 관계가 돼서 P4는 P4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이 기다리는 거를 쪽으로 화살표의 방향이 진행되어 있다. 자, 다시 그 2번과 3번 프로세스의 관계를 보게 되면 R4에 의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요 관계가 또 성립이 되죠. 그래서 3와 3번에 대한 거,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결정되고 마지막 이그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니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찾아줄 수가 있다. 자, 이 경우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사이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R1,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P2와 P4 사이에 이런 사이클이 존재해. 그렇다면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그 교착 상태가 그 탐지됐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있는 교착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이클 검사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자원이 여러 종류일 타입 하나당 여러 종류의 자원, 인스턴스들이 여러 개 있을 때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교착 상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착 상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 이 회복하는 방법은 이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자가 이 경험이 부족하면 이 교착 상태에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그냥 강제 종료시켜 버릴 수도 있죠. 일명 슈퍼 유저. 지금 이거 계속 오래 걸리네. 그러고 그냥 종료시켜 버렸다. 근데 그 프로세스가 365일 돌아가는 프로그램 중에 364일까지 하고 그리고 1초 남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365일 끝나기 바로 1초 전인데 그때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관리자가 이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제 다시 1년 동안 다시 프로그램 수행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관리자가 슈퍼비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교착 상태에 방지해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버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버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버팅, 강제 종료시킨다. 그래서 all deadlocked process를 갖다가 강제로 종료시켜 버리는 이런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근데 강제로 이제 끊어버리는 경우인데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시스템에선 백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백업. 요즘에 백업이란 말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데드락 프로세스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전 상태로서의 복귀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업하는데 언제냐면 백업 음, 이전 상태로 previous 스테이트로 이 백업 해주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죠. 예, 체크 포인트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재시작하도록 이렇게 설정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이 백업 해주는데 이 백업 이 지점을 갖다 체크 포인트다라고 하죠. 이것도 체크 포인트였는데 어디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데드락이 발생했다라고 그걸 찾았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거 갖다가 리두라고 얘기하고 이거 언두 리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거를 되돌아가서 재시작하는 여기서 재시작. 이런 방법을 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딱 그 체크 포인트 바로 지점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 데드락이 풀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요 지금 초록색으로 되는 이 지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교착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연속적으로 교착 상태가 풀릴 때까지 이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체크 포인트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교착 상태가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그 이전 체크 포인트 지역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작업하고 거기서 재시작해주는 이런 작업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를 이전에 그 체크 포인트를 먼저 자꾸 되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슈퍼 유저가 어떤 프로세스가 좀 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를 보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그거 갖다가 이제 프리엠프트라고 하는데
그 프리엠프 리소스를 언제까지 이제 자원이 없을 때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좀이 두리뭉실하게 빨리 끝내버렸는데요. 교착 상태에 대한 걸. 보통 이제 그 교착 상태에 대한 수업도 한 2주 정도 해야 될 것 같긴 한 2, 3주 정도 더 1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그것도 한 60분 정도에서 모든 걸 끝내버렸다. 그래서 좀 이 그 진행을 알차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 이 부분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에 대한 거. 자, 이 부분은 어디서 할 거냐 하면 이 다음 학기에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상기억 공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상 메모리.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파일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매니지먼트 또는 보조 기억 장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 수업에서 처리가 될 텐데 이 그 파일과 관련된 거는 다 이 파일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는 아주 연관 관계가 깊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들을 저장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제 그 운영체제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못하는 게 어느 학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IO 관련된 거죠. 실제 이 그 입출력 장치에 대한 거를 가지고 붙여가지고 동작시켜주고 또는 여기다가 또 IO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요즘은 OS에 다 포함되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를 다루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 스마트폰 프로그램에서 아주 일부분 다뤄보도록 하고 실제 이 IO 관련해서 뭐 프린터 관련해서 작업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려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우리 스마트폰에는 입출력 장치가 다 내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 조금 더 깊게 다룰 수 있다면 스마트폰 프로그램에서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성격 실제 저희 그 바탕에서는 이 리눅스라고 하는 커널을 갖고 있고 그 위에다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미들웨어 성격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리눅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안드로이드 OS라고 하는데 실제는 안드로이드 OS는 아니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음 시간에 제 그 이와 같이 메모리 매니지먼트나 이 IO 그다음에 좀 더 거기서도 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우리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때 어떤 형태인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애플 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OS 관련해 가지고 수업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그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니까 혹시 나는 애플 컴퓨터만 갖고 애플 제 스마트폰이다라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 거 안 쓰는 거 좀 이제 챙겨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 안드로이드 환경의 스마트폰 하나 챙겨주시길 다음 학기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다음 학기 문제고요. 이번 학기 그 마지막 수업 중으로서 기말 시험 바로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말 시험은 6월 17일 날 9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일단 9시 30분에
여러분들 다 오셨는지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다들 오셨으면 또는 이제 시간이 되면 바로 이제 그 시험 문제를 그 순간에 이 클래스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올리면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답안을 작성하시고 각자 종이에 작성하시고 그 각자 종이에 작성하신 걸 이 그 사진 촬영하는데 그냥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마름모꼴 또는 이제 사다리꼴 모양이 돼가지고 이 어떤 거는 글씨가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그래서 이 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 마름모꼴이나 아니면 이제 사다리꼴 모양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계신 뭐 환경이 그러면 스캐너가 갖고 계시다 그러면 스캐너로 스캔한 PDF 파일 형태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좀 더 여러분들 작성한 답안을 확인하기가 좀 쉽겠죠. 이렇게 해서 이 답안 성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험은 6월 17일 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바꾸기가 좀 곤란한 게 또 그 이 오후에 이 다른 또 시험이 있어서 이 시간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20분까지 그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답안은.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이번 학기 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성적 출결에 대한 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14주까지 모든 분들이 다 100% 출석한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번 주까지 수업은 다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도 되겠고 또는 웹엑스에도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웹엑스에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녹화된 거를 언제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화면에다가 쓰는 그 칠판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희 그 저 보드 비슷하게 해서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펜이 미끄러져서 글씨가 엉망이 돼서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땐 제가 말하는 걸 가지고 아 이런 글자구나라는 걸로 좀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학기에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좀 진행할 수 있길 바라고 특히 스마트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고 수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